자, 일단 시간은 3분만 더 갈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갑시다. 아, 우리 좋지. 우리도 좋지. 아, 여기. 자, 고생했습니다. 우리도 고생했습니다. 맞았네. 맞았네. 와.
어? 되게 잘 봤는데? 맨 처음에 채점할 때는 점수가 좀 아쉬웠는데, 맨 처음 채점할 때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정리 다 된 친구가 조금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6개 맞은 친구가 없었고요. 5개 맞았던 친구가 2명.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5번 틀렸고 한 명이 6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맞았던 친구가 1명, 2명, 2명. 그 다음에 3개 맞았던 친구가 1명, 2명, 3명. 그래서 현재 이렇게 7명이 봤어요. 7명. 근데 초과 시간까지 이제 틀렸던 거를 고쳐서 맞은 것까지 놓고 본다면은 6개 맞은 친구가 꽤 많아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명. 4명.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3명이 됐어요. 자, 그래서 5개 맞은 친구를 보면은 최종적으로 2번 틀린 친구가 2명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틀린 친구가 1명. 이렇게 됐습니다. 5번 아쉽게도 여기 한 개 틀렸던 요게 안 고쳐져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점수는 거의 최고 득점일걸? 왜냐면 여기서는 맞으면 반점인데. 미안. 자, 아무튼 자, 그러면 문제 딱 2개만 볼게요. 일단 1번 이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이제 통분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다행히 지금 다 정리됐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하고 딱 5번만 볼게요. 2번하고 5번만. 자, 일단 2번은 이 지난번에도 실수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리고 플러스 1 플러스 ax는 b.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꼴 자체가 얘는 제곱이라서 플러스 무한대,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러면 a가 무조건 양수여야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눈치가 빠르면은 어차피 둘이 최고차가 일단 날아가야 된다. 발산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지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a가 1이다 그냥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걸 본다면 b값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것만 본다면. 근데 뭐 그걸 보더라도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면 좀 헷갈려요.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그래서 물론 뭐 나중에는 이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또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한 처리에 대한 걸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일단은 일반적인 치환 처리로 그냥 가볼게요. 왜? 치환하면 실수가 나올 일이 없어요. 치환을 하면은. 자, 그럼 t는 무한대로 갈 때 루트 t제곱 플러스 1 빼기 at는 b. 그렇죠. a 값이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치환을 해놓고 이제 실제로 계산해야 되니까 분자를 켤레 씌우는 순간 이렇게 되고요. 분모는 t제곱 플러스 80가 되는데 이게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무조건 빵으로 가야 돼요. 얘는 무조건 빵으로 가야 돼요. 요거랑 요게 지워져야 되니까, 그쵸? 1-a제곱이 무조건 0으로 나와야 되죠. 그때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뭔지 궁금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1입니다. 왜?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센스 있게 딱 보자마자 바로 알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가 1인데 아쉽게도 분모는 1차지만 분자는 상수예요. 분자가 상수이기 때문에 1차분의 상수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0으로 갑니다. 그렇죠?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와, 그래서 답이 4번. 그죠? 1 더하기 0이니까. 자, 그리고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그림이 좀 길죠?
그냥 마음의 눈으로 그냥 마이너스 1,1, 1,1, 1, 마이너스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gx도 마찬가지로 그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1, 마이너스 1, 1.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랑 gx 더한 게 0으로 수렴하느냐? 자, 그러면 각각이 다 수렴하잖아요. 이 각각이 다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분배해 준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분배는 아니고요.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분배해 볼게요. 그럼 f-1 플러스 g-1 플러스. 그러니까 얘네는 수렴하니까. 그죠? 이건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 다 따져야 돼요. 각각 따로 줬다고 생각한다면은 f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 어차피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얘도 지금 1 나오죠? 아, 그러면 얘는 우극한이 지금 2로 나오는구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좌극한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좌극한 마이너스 1이죠. 아, 이게 왜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지. 미안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은 그죠? 좌극한이 그 다음에 얘는 좌극한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둘이 같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극한값이 존재를 안 하네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자, 니은 fx 빼기 g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자, 요게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 자, 그럼 다 집어넣으면 되죠. 또 좌극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빼기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 플러스 빼기 g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냥 f 마이너스 1 빼기 g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f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1이고요.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2.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우극한 1. 와, 일단 여기에서 벌써 연속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연속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솔직히 말하면은 이 디귿이 나중 가서 계속 중요하게 나와요. 얘가 나중 가서 뭐냐면 곱의 연속 불연속 한정이에요. fx 곱하기 gx.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금 왜 얘기하냐면은 그래 아, 위에 거를 아니다. 그냥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구해주면 되는데 1 플러스 g1 플러스 그 다음에 f1 g1 그죠? 극한값이 헷갈리면은 아니 연속인지 아닌지 헷갈리면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1의 우극한이면 마이너스 1 g도 1의 우극한 하면 1 그래서 극한값 우극한 마이너스 1 함수값은 1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g도 1 집어넣었을 때가 또 1. 아, 이거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왜냐면 f도 우극한과 함수값이 똑같고 g도 우극한과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곱한 것도 우극한과 함수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좌극한이 문제가 되겠죠? 1의 좌극한 하면은 얘는 1 나와요. 그죠? g는 1의 좌극한 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우와, 결과는 같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아무리 불연속에다가 불연속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속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합니다. 되게 좀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기억 니은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는데 기억 니은은 일단은 f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에요. g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그렇죠? fx랑 gx가 아예 연속이고 불연속인데 이게 지금 연속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극한값으로만 놓고 봐도 fx는 얘가 수렴을 하잖아요. 근데 gx는 이거 발산해요. 아니 수렴하는 애에다가 발산하는 애를 더하면은 아니 차라리 둘 다 발산을 해버리면은 둘이 뭐 한쪽이 모자라고 한쪽이 보완해주는 그런 식으로 수렴값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얘는 아예 좌극한 우극한 똑같은데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요. 이 같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fx 빼기 gx 뭐 더셈이나 뺄셈이나 얘는 f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 g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그렇죠? 연속에서 불연속을 뺀다? 연속에다가 불연속을 더해도 어차피 이거 연속이 안 나옵니다.
괜찮죠?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디귿만 일일이 다 해봐야 돼요. 디귿만. 자, 아무튼 그래도 되게 잘했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도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요. 사이값 정리를 좀 가볼게요. 아, 근데 이거 사이값 정리를 지금 벌써 푼 친구가 있어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풀었지? 놀랍군. 잘했습니다. 알면은 좋죠. 미리 풀 수 있으면. 자, 그러면은 사이값의 정리는 뭐냐? 얘는 똑같아요. 모든 정리들이 마찬가지인데 기본 요건을 만족을 하면은 항상 결론은 직통해도 상관이 없다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도 직각이 만족되면은 밑변과 높이를 제곱합했을 때 그게 빗변 제곱합과 똑같다. 그렇죠? 직각이라는 요건만 성립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얘도 사이값 정리도 똑같습니다. 조건만 만족하면은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연속 단원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뭐 물론 최대값의 최대 최소 정리에서는 닫힌 구간하고 연속을 좀 다른 조건으로 놓긴 했지만 그냥 원래 하나로 봅니다. 그죠? 보통 하나로 봐요. 닫힌 구간에서만 연속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은 그 양끝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뭔 소린지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됩니다. 함수값 다른 두 점이에요. 함수값 다른 그 두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그냥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자, 그러면은 얘는 반드시 이 함수값과, 그죠? 이게 지금 a, fa라고 해볼게요. 요 지점이 b, f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 함수값 지점이 y는 fb예요. 얘는 fa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이때 다칭원에서 연속이 성립을 한다면 반드시 fa와 fb의 사이인 값 k. 그러니까 두 함수값에 어떤 사이값이 있어요. 사이값. 옛날엔 무슨 뭐 이걸 중간값이라고 불렀는데 중간값이라고 한다면 딱 정답내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이에 랜덤한 어떤 값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y는 k 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는 지점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게 결론입니다. 되게 좀 너무 당연한 거죠. 이 k를 갖는 C가 그래 이걸 K라고 놓고 봤을 때 FC는 K인 C가 A와 B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한다. 그냥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사이값 정리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여기에서 저쪽 유리창까지 가는데 이 정면 앞을 안 지나갈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 이동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불연속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그 어떤 사이 지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A, FA 여기가 B, FB. 자, 그러면은 이 둘의 사이인 값이 어딘가 있겠죠. 뭐 그거를 그냥 y는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FA에서부터 B, FB까지 선이 연결돼 있어요. 그게 뭐 직선이건 곡선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얘 안 지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함수값 이거가 한 번이라도 안 나올 수가 있냐? 없다는 거죠. 괜찮죠? 연속이라면 피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나가든지 뭐 여러 번 지나가도 됩니다. 그렇죠?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러면 불연속이면은 있냐라는 거예요. 불연속이면 당연히 없죠. 왜?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불연속이면은 충분히 사인값이 갖는다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장담 못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닫힌 구간에서는
다친 거는 여기서는 뭐 크게 의미는 없겠네요.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그럼 얘가 값이 꼭 달라야 되느냐? 달라야겠죠. 왜냐면 둘이 같아버리면 A, FA B, FB 그쵸? 그럼 FA랑 FB가 다 같으면 둘의 사이값이 아예 없잖아요. 없어서 그래서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사이값이 있어야만 돼요. 자, 그러면 뭐지? 이 사이값 정리의 내용이 사실 수상에서 나온 개념에 뭐가 있냐면 그 근해 분리가 있어요. 근해 분리가. 그래서 사실상 근해 분리는 사이값 정리예요. 근해 분리는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2차 함수인데 무슨 뭐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이런 거.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그럼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 1 집어넣었을 때 양수. 그 다음에 대칭축이 오른쪽 아래로 나오니까 그러면 양에서 음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0인 값이 안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 사이에서 근이 나오니까 당연히 1보다 큰 근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음수인데 최고체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라면 결국 무한대까지 뻗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음에서 양으로 갈 텐데 그 사이엔 0이 안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사이값 정리 논리라고 보면 됩니다. 근해 분리 내용 자체가 그 이차함수 판별식도 마찬가지예요. 판별식도 어차피 꼭지점에 관련된 얘기인데 얘는 어차피 플러스 무한대까지 올라가고요. 얘도 플러스 무한대까지 올라가고요. 이 꼭지점의 값, 뭐 만약에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본다면 최고체계수의 양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얘는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 빼기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판별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결국 무한대까지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근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마이너스 4a분의 d가 최소값이 음수로 나오기만 한다면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면 영원히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근이 없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결국 얘도 어차피 a가 양수니까 넘겨서 정리하면은 판별식이 양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전부 다 최소값에 관련된 거 아니면 최대값에 관련된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만든 사이값 정리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넓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 번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내용은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이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들어가지 뭐. 아니, 참고적으로 이렇게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A, FA 그 다음에 B, FB. 자, 이거를 그 사이인 K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걸 보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은 뭐랄까, 아예 그냥 얘가 뺀 함수를 해서 0이 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FA는 K보다 작고 그 다음에 동시에 FB는 K보다 큰 상태, 요거 만족한다라고 해주면은 사실상 요게 이미 밑바탕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요것만 추가적으로 만족한다면 그 사이에 반드시 K인 지점이 나온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두 개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으로 쓰기보다는 넘겨서 FA 빼기 K는 0보다 작다, 그리고 FB 빼기 K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쵸? 둘을 그냥 곱한 걸로 봅니다. 요게 0보다 작은 걸로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요것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개념만 설명할 때는 이게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냅두고 그냥 그런가 보다, 요것만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 사인값이 그냥 있다라는 정도만. 자, 그러면 198번을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198번. 막상 문제 보면 진짜 쉽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어려운 거는 저기 미분계수와 도함수여가지고 그게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개념이 1차 곱이에요. 1차 곱이.
자, x제곱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은 0. 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얘가 실근이 오직 하나. 그 어딨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찾을까요? 자, 이거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좀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하고 빼기 14는 0. 이런 거 3차 방정식 근구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상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런 거? 대입해서 들어가죠? 인수 정리로 들어가죠? 이거 지금 딱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나와요. 8 더하기 4 더하기 2 빼기 14. 아, 그럼 얘는 조립제법으로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나머지를 또 찾아볼 수 있겠네. 괜찮죠? 자, 근데 이게 숫자가 하나라도 바뀌면은 이러면 우리가 인수 정리를 못 써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근이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일일이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판단해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13. 마이너스 10 음수네. 그죠? 그 다음에 f에다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 더하기 2 빼기 13. 1이네. 양수네. 괜찮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떠냐면은 x축이 있다 그랬을 때 1 집어넣었을 땐 음수인데 2 집어넣었을 땐 양수예요. 그럼 어때요? 어차피 3차에 관련된 애니까 그래프를 그냥 생각해 본다면 얘는 연속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음에서 양으로 가니까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히 그 사이에 근이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와우! 괜찮죠? 오케이. 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집어넣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fx라고 한번 해보면 첫 번째 f에다가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어 볼까? 0 집어넣어 볼게요. 빵빵 마이너스 3. 그렇죠. 음수예요. 왜냐면 0보다 큰 거 작은 거 판단해 주면 되니까. 자, 그럼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3 빼기 3. 어잉? 양수가 됐네. 괜찮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2를 집어넣어 봤다. 그러면 8 더하기 6 빼기 3은 11. 뭐야. 어차피 계속 커지죠? 결론은 뭐냐면 얘는 실근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미 준 상태에서 이런 함수를 줬잖아요. 얘는 반드시 0 집어넣었을 때는 음수로 나오고 1 집어넣었을 땐 양수로 나오니까 그 하나의 실근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 존재할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정확한 근은 어떻게 구할까요? 정확한 근은 계속 대입하는 거예요. 계속 대입하는 거야.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2분의 1을 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는데 그게 음수면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 또 근이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과 1 사이에서. 괜찮을까?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만약에 2분의 1이 음수를 났다. 그 사이에 있으니까 또 그 정가운데 있는 값을 또 집어넣어 보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가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알았어. 요 얘기만 할게.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를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실제 대학교 때 사용하는 공학용 계산기를 보면은 이런 방정식 집어넣잖아요. 이 방정식 집어넣으면은 근이 나와요. 방정식 딱 대입하고 엔터 치는 순간 x는 얼마 나와요. 근데 그게 몇 초 걸려요. 몇 초 걸린다는, 계산기가 몇 초 걸린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연산이 길다는 얘기예요. 계산기가 몇 초 걸린다는 얘기는 딱 눌러놓으면은 화면이 꺼져 있다가 좀 있다가 답이 떠요. 소수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는 것처럼 대입해보고 몇 개 대입해보고 음수는 계속 막 오른쪽으로, 양수 나오면 왼쪽. 그러면 그 경계선을 찾아서 그럼 가운데 있는 값을 계속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막 소수점 10개짜리까지 변화가 없다. 그럼 걔를 그냥 근으로 해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혹시 뭔 소리인지 이해될까요? 그죠?
실제로 컴퓨터들이 그런 식으로 근을 구해냅니다. 실제로 컴퓨터들이. 되게 무식하죠? 근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항방정식에서 근 이쁘게 나오는 거는 이따만한 다항식 중에서 이 모래알갱이, 모래사정이 있다고 친다면 그 중에서 값이 딱 깔끔하게 나오는 다항방정식은 진짜 모래알갱이 하나도 안 돼요. 진짜로. 대부분이 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미안. 알았어. 자, 뻘소리가 길었어. 자, 그럼 어쨌거나 답은 지금 얼마예요? 198번의 답은 0부터 1 사이에 답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 3번. 자, 그러면 연습을 위해서 한 문제만 일단 좀 볼게요. 자, 199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아, 얘가 말이 좀 길어요. 사이값 정리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문제는 지금 쉬워서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서 그래서 좀 떠들어 봤어요. 우와우! 우와우! 오케이. 199번. 잠깐만 풀어볼게. 다 풀었네. 이야, 다 풀었네. 자, 푼 친구들은 201번도 한번 풀어보기 바랄게요. 푼 친구들은 201번. 사실 이거 말고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봅시다. 201번까지만 연습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풀었지? 이거를. 그럼.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풀었지? 한 맞아. 자, 그럼 일단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0, 2, 1, 마이너스 2, 1.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양수. 그죠? 최단으로 가도 무조건 근 나와. 이거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근 나올 수는 있어요. 최소 3개. 그래서 그냥 199번은 답이 2번이고요. 자, 201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미분에서 답수 좀 갖고 올게. 아니, 어떻게 맞추는 거지? 어떻게 푸는 거지? 이상하다. 어떻게 풀지? 이거를? 와. 아, 원래 못 푸는 게 정상인데? 저기 안 되겠어. 아무도 못 푸는 걸 줄 거야.
좀 심심하겠고. 오늘 못 푸는 걸 줄 거야. 미안해. 퀴즈. 아, 이건 퀴즈고요. 이거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심심한 친구도 이거 잠깐 풀고 있고요. 201번 설명 좀 해볼게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자, 201번을 감각적으로 맞춘 친구도 있고 제대로 풀어서 맞춘 친구도 있고 답은 지금 틀린 친구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201번의 답은 3번이에요. 201번의 답은 3번인데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잠깐 좀 같이 봐봐요. 잠깐 좀.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서술형에서도 등장 되게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얘를 순화시킨 문제 하나, 그리고 이게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사이값 정리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뭐 물론 굉장한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전에는 학교에서 프린터를 주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하거나. 근데 거의 잘 안 나와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겠네요. 괜찮죠? 일단은 지금 여기 뭐 다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F0은 일단 0이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F3은 일단 무조건 0이에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근 두 개는 확보. 괜찮죠? 0에서 0 나오고 3에서 0 나오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다 친구 안에서 적어도 몇 개씩은 나오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적어도 두 개는 확보입니다. 적어도 두 개는 확보. 그렇죠? 0과 3. 자, 그러면 요거를 어차피 fx가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인수정리로 본다면 일단 무조건 x 인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x-3 인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몇 차인지도 모르고 최고체계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몰라 그냥 gx는 함수 그냥 써볼게요. 괜찮나요? 몇 차가 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것만 생각을 한다면 다시 대입해 볼게요. 왜?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건 알지만 1인 건 아직 안 썼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인 건 아직 안 썼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 x-3, gx 들어가면은 약분 처리해주고 나머지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g3예요. 그게 지금 1이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G3는 마이너스 3분의 음수인 걸 알 수 있어요. 음수인 거. G3가 G0. 우리의 집중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안해. 여기다가 0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왜 0을 안 집어넣니?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똑같이 그냥 x에다가 x-3 곱하기 gx 집어넣는데 얘도 x-3 약분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0분의 6꼴이 아니겠거니 하고 왜 0으로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분자는 어차피. 그래서 3 집어넣으면은 3g3가 1이에요. 그래서 현재 g3는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지금 양수인 상태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이 g라는 함수 당연히 다항함수예요. 괜찮죠? 다항 시간에 있는 gx도 다항함수입니다. 이 다항함수가 0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가 각각 음에서 양으로 가고 있어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거예요. 얘는 닫힌 구간 0과 3 사이에서 적어도 한 실근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개를 더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냥 fx 자체가 닫힌 구간 0부터 3 사이에서 일단 얘 때문에 근 한 개. 괜찮죠? 0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거 때문에 근 한 개. 요거 때문에 적어도 한 개. 괜찮죠? 그래서 총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심심하니까 퀴즈 한 번만 풀어볼게요. 몇 개의 실근을 가질까요?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정석 연습 문제예요. 근데 이게 몰라. 정석 연습 문제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물론 어차피 정석에 있는 문제들이 뭐 일본에 있는 이제 도쿄대 기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옛날에 만들어 놨는데 뭐 요새는 좀 순화시켜 놓고 했다고 해야지만 그래도 뭐 약간 좀 스타일이 국내 스타일은 좀 아닌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살짝 순화시킨 게 교과서라든가 일반 문제집에도 등장을 합니다. 얘를 순화시킨 게 실제로 쌤에 그대로 있어요. 그 쉬운 버전이. 얘는 이제 원조 문제였고요. 그래서 아마 못 볼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야 잠깐만. 근데 얘가 2시간을 가질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을 하지? 얘가 얘랑 같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얘가 좀 다른데 이거 일장 개수가 좀 다른데. 일단 답은 맞았어. 안 할래. 미안. 아니 그래도 좋은 시도야 진짜로. 아니 시도를 해보는 건 좋아요. 고민을 해보는 거는. 자 일단 여기 이 문제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힌트를 좀 가볼게요. 실제로 얘를 순화시킨 보통 일반 문제집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일단 좀 가볼게요. 일단 얘가 0이 되는 실근을 구한다. 아니 뭐 인수분해 안 하면 솔직히 근 못 구하잖아요. 실수값에 관련된 거는. 근데 일단 인수분해를 하려면 분모가 일단 이렇게 다항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통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분부터 하는 거는 일단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x-b와 x-c를 곱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x-a와 x-c를 곱하고 얘도 x-a와 x-b를 구해줘야 될 거예요. 자, 요거의 실근을 구하는 건데 지금 물론 이 식 자체는 x에다가 a, b, c를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어차피 얘가 실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분모가 0일 리는 없으니까 분자가 0인 경우를 찾으면 돼요. 얘가 근이 A, B, C에서 나오면 걔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식을 fx로 잡았을 때 fx가 0이 되는 어떤 실근의 개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전개하면 안 돼요. 사익합 정리 문제입니다. 1분만 있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니, 원래 이거 처음 보는 친구들이, 왜냐면 이것 때문에 더 못 풀어요. 이것 때문에. 차라리 문제가, 저희 지금 fx가 0인 거.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는 0. 이거의 실근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래도 조금 할만한데 요거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문제 나와버리면 이게 좀 굉장히 좀 난감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지를 본다면 당연히 대입해서 사이값 정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을 만한 게 떠올라요? 여기서 떠오른다면은 대단한 거고요.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약간 고정관념이 좀 있는 거일 수 있어요. 뭐냐면 A, B, C도 숫자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숫자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넣을 게 없다라는 사실인 것뿐, 그렇죠? A, B, C도 숫자지만. 몰라. 이게 문자죠? 몰라.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수는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수와 변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지금 상수 얘기한 거죠. 근데 상수가 숫자 상수가 있고 문자 상수가 있는 것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 B, C도 상수이기 때문에 대입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 자,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A, B, C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뭐야? A, B, C 못 넣지 않나? X에다가? 근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분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다가만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F에다가 A 집어넣으면은 빵, A-B, A-C, 얘는 지금 빵 나와요. FB는 문제가 조금 불완성돼 있는데 A, B, C는 다 다르다. 같지 않다. 서로 다른 세 실수. 일단 요건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 미안해. A, B, C는 다 달라요. A, B, C는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세 실수. 자, 그 다음에 F, B 집어넣으면 빵 되니까 B-A 곱하기 B-C예요. 그 다음에 F, C도 구해보면은 C-A, 그 다음에 C-B. 나머지 또 빵빵 이렇게 되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사이값 정리하려면 얘네가 부호가 판정이 돼야 되는데 이걸 부호를 어떻게 판정하지? 어차피 A, B, C는 이게 다르다라고만 나와 있지 누가 더 크다라고 딱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럼 뭐가 더 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순환형 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편의상 A, B, C인 순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B, C인 순서로. 바뀌면 그냥 제일 큰 게 그냥 C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얘를 확인해 봤을 때 A 빼기 B면 음수예요. A 빼기 C도 음수예요. 이거 지금 양수 나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B-A 하면 얘는 양수, B-C 하면 음수. 음수 나와요. C-A 하면은 양수, C-B 하면 양수. 이거 양수 나와요. 괜찮죠? 그러니까 F라는 함수만 놓고 본다면 X축 놓고요. F라는 함수만 놓고 본다면 이제 A, B, C 순서로 잡는다 그랬으니까 A, B, C가 될 텐데 이때 FA는 양수, FB는 음수, FC는 양수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A와 B 사이에 근 나오고 B와 C 사이에 무조건 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fx는 2차 함수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적어도 2개 나오는데 2개를 넘을 수도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정확하게 딱 2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A, B, C 못 집어넣는 거 아닌가? 그건 아까 위에 거에만 넣어본 거고 실제로 못 집어넣는 거 아닌가? 상관없어요. 위에 것만 본 거고 실제로 그는 A, B, C에서 나와요? 거기서 안 나와요. 괜찮죠? A와 B 사이에서 나오고 B와 C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는 A와 B 사이인 어떤 값, 그 다음에 B와 C 사이인 어떤 값이니까 대입하면 0 나오는 게 있습니다. 괜찮죠? 이해될까?
안 되나? 어디가 좀 헷갈리지? 시선 좀 이해되나? 미안 이해되나? 될것 같아. 진짜 좀 아니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독일이 괜찮지? 정민이 괜찮나? 세연이 괜찮을까? 네? 괜찮나? 생각이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잠깐만. 이해는 돼? 네. 오케이. 근데도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A, B, C 순서가 아니고 뭐 B, A, C 순서로 놓으면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B, A, C 순서로 나면 어차피 이것도 또 바뀌어가지고 대입해보면 어차피 B 나오면 또 양수 나오고 A 집으면 또 음수 나오고 C 나오면 또 양수 나옵니다. 괜찮죠? A, B, C 위치 바뀌어봤자 어차피 두 실근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이 식상에서 집어넣었을 때 아니 얘가 양수, 음수, 양수인데 그럼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그러면 적어도 두 개인 거 아니냐? 근데 이차 함수가 확실하니까 많아야 두 개.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두 개로 잡힌 것 뿐이에요. 알았어. 미안해. 너무 재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은 지워도 될까? 그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사이값 정리. 이게 깊게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뭐 그렇게 지금 봤을 때는 딱 방금 한 거 두 문제.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거의 다 끝나기는 하는데 뭐 나중에는 좀 재밌는 문제도 조금 볼게요. 와, 드디어 왔다. 이게 스토리를 좀 볼게요. 자,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단원이고요. 여기가 지금 1단원. 극한. 여기가 2단원. 연소. 그냥 어떤 진도와 난이도 그래프 곡선을 한 번만 볼게요. 진도와 난이도 그래프 곡선. 자, 3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 4단원. 도함수 활용.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5단원. 도함수 활용. 증가함수 극대극소 관련된 얘기. 6단원. 도함수 활용.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또는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얘기. 7단원. 부정적분. 8단원. 정적분. 9단원. 정적분 활용.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수상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한 요 정도라고 친다면 함수의 극한 자체가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연속으로 가면은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체감상 엄청나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증가폭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쉬운 것만 해서 그렇기는 한데. 근데 미분계에서 도함수로 올라가면은 갑자기 한 수간에 쭉 올라가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러다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딱 들어오면은 갑자기 처음에 딱 뭔가 어색한 거 하나 빼고는, 그러니까 수상에서 직선의 방정식만 잘하면 그것만 잘할 줄 알면은 여기는 약간 좀 쉬어가는 단원이 됩니다. 약간 쉬어가는 단원이 돼요.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딱 여기를 들어가면서 갑자기 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해. 지금은 우리가 지금 기본 상태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최종 버전까지 놓고 오면 여기서 극을 달립니다. 여기서 극을 달려요. 근데 라이트센에서 놓고 본다면은 아마 얘는 비슷하고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날 겁니다. 라이트센에서 놓고 보면은. 왜냐면은 온갖 킬러가 여기 있어서 그렇지 라이트센은 킬러를 안 넣어요. 기본 유형만 놓고 보면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라이트센은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 현존하는 최고, 지금 현재 수능에서 최고 난이도는 다 여기서 나와요. 최고 난이도는 22번 문제 다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분. 이거를 딱 들어가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너무 쉬운데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몇 개 잠깐 용어 볼 때 좀 어색한 게 있고요. 그냥 되게 쉬워요. 그냥
솔직히 막말로 부정조건 기호만 딱 설명해주고 그냥 부정조건 단원 그냥 주고 풀어보라 그러면은 거의 뭐 한두 시간이면 다 풀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좀 무난합니다. 기호만 알면은 될 정도로. 그 다음에 정족분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워져요. 이렇게 갔다가 정족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좀 지저분한데 어렵지는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1차 고비예요. 1차 고비. 그러니까 이 1차 고비인 이유는 뭐냐면은 수2 자체가 일단은 크게 놓고 보면은 얘를 경계선으로 해서 잘려요. 이 앞쪽까지는 딱 이 중간에서 미분법을 배우는데 미분법을 배우는데 이 앞쪽에서는 그 미분법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극한과 연속 통해서 미분계수를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뒤는 이제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그 미분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미분법이 된 함수를 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함수 활용입니다. 괜찮죠? 자, 그때 또 이 중간을 기준으로 전후로 날려요. 크게 놓고 봤을 때요. 얘는 이 안에서 전후로 나뉘는 겁니다. 자, 극대극소를 배우기 이전 단계. 이전 단계는 그냥 단순히 수식만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 이후 단계는 이제 그래프를 들어가요. 딱 극대극소를 배우기 전과 후예요. 극대극소를 배우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많이 제한됩니다. 근데 극대극소를 구할 수 있는 순간부터 3차 함수 이상의 모든 고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요.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뭐 계략적인 그래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들어가는 여기가 아니네. 여기네. 여기서 극대극소 배우는데 미안해. 고마워. 여기 전후야. 여기 전후. 자, 아무튼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겁을 좀 줬고요. 겁을 좀 줬고 미분계수 도함수를 좀 봅시다. 자, 일단은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내가 맨 처음에 사용하는 용어는 도함수예요. 근데 도함수라고 적어놓지만 도함수를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도함수의 정의는 뭐냐? 나는 그 정의라는 게 어떤 약속이잖아요. 어떤 약속인데 이 정의 자체를 수2에서는 보통 수식적인 정의와 의미적인 정의 두 개로 좀 구분을 해서 봅니다. 자, 이때 수식적인 정의가 거의 대부분 진짜 정의고요. 여기 의미적인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냥 의미를 붙인 거예요. 의미를 마음대로 붙인 겁니다. 실제로 있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도함수는 원래 수식적 정의밖에 없어요. 어떤 수식적인 약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증가함수 정의가 뭐예요? 큰 거 나오면 큰 거 나온다. 뒤로 갈수록 커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증가함수는 정의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증가함수 정의예요.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고. 자, 그럼 도함수의 정의는 뭐냐? 얘는 미분계수들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그냥 미분계수 함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미분계수 함수. 자, 근데 요 미분계수 함수라는 게 아직은 뭔지 이해가 잘 안 와닿아요. 왜? 미분계수라는 용어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분계수라는 용어 자체가. 자, 그럼 미분계수라는 용어는 뭐냐? 얘는 의미적인 정의가 그냥 순간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의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미분계수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는 순간 변화율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순간 변화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그나마 친숙한 단어가 나왔어요. 순간이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순간이라는 용어가 뭔지는 알고요. 그 다음에 변화율이라는 용어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때 변화율이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변화,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용어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좌표 평면상에서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는 x좌표, y좌표 둘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X좌표, Y좌표 둘 다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요런 점이 하나가 있어요. X1, Y1 있고요. 그 다음에 X2, Y2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변했죠? 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를 한다 그러면은 점의 변화에서는 변화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변화해요? 그죠? X의 변화가 있고 Y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와! 자, X의 변화가 있고 Y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이 X 값의 변화를 보통 델타 X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 값은 X2 X1이에요. 괜찮죠? X2 빼기 X1. 자, 이게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요거를 X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X의 증가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게 수투에서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X의 증가 분량이라고 해서 X의 증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괜찮죠? X의 증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X의 변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Y의 변화도 또 있어요. 이 Y의 변화는 델타 Y예요. 그럼 얘는 Y2 빼기 Y1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Y의 증분입니다. 그러면 변화 자체가 X 변화, 델타 X가 있고요. Y 변화, 델타 Y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변화율이에요. 율이라고 얘기하는 건 비율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개의 변화를 비율로서 나타낸다. 델타 X 대 델타 Y. 이런 거를 우리는 분수꼴로도 많이 쓰죠. 그렇죠? 뭐 몰 분모로 놓고 몰 분자로 놓는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수를 유리수, 비율이 있는 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비율이 있는 거. 분모 문제 간의 비율. 그래서 변화율은 지금 얘처럼 나오는 이 두 점 사이의 변화율. 이런 거를 평균적인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고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예요. 괜찮나요? 그냥 기울기예요. 평균 변화율은 단순히 기울기입니다. 변화의 비율이 결국에는 그냥 기울기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순간이라는 건 뭐지? 지금 얘는 두 개의 점만 놓고 봤는데 이게 단순히 두 개의 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함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나요? 자, 함수라고 한다면 나는 이 두 점에 대한 변화율을 구했지만 그거를 순간인 변화율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 순간 변화율? 두 개의 변화가 한없이 가까워지면 순간적인 변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나는 이 왼쪽 지점, 다시 좌표를 한 번만 좀 바꿔볼게요. 얘를 A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A라고. 자, 그럼 나는 이 A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요 점 좌표를 다시 바꿔볼게요. X2였는데 그냥 X라고 한번 잡읍시다. 그럼 이때 이 지점의 함수값은 FA가 되겠고, 이 지점의 함수값은 FX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나는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 지점에서의 어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보내주면 될 거예요. 괜찮나요? 한없이 가깝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 자, 한마디로 순간 변화율은 기울기에다가 단순히 그냥 극한을 보내줌으로써 변화 자체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타고 가는데 막 속도계 뜨잖아요. 그 속도계를 하려면은 그 순간 속도, 이걸 어떻게 구해요? 움직이지도 않으면 속도 못 구하죠. 그러니까 한 점만 딱 잡아가지고 속도를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굉장히 미소한 시간차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시간차에서의 위치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순간 속도가 나옵니다. 괜찮나요? 삑 쏘면은 속도계가 뜨잖아요.
밖에서 막 경찰이 막 속도 이렇게 측정하면은 삑 쏘면, 근데 그 삑 쏘는 그 0. 몇 초 사이에 있는 속도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동거리를 구해가지고. 미안. 뭔가 좀 안 와닿나? 알았어. 자, 그럼 한번 정리를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나는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변화량, 둘 사이의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러니까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려면은 A 말고 다른 지점이 또 있어야 돼요. 괜찮죠? 그 둘 사이의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씌워줌으로써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두 지점의 변화량의 비율을 구해줘요. 자, 이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A와 X 사이의 변화죠. X-A분의 fx 빼기 fa를 쓸 수 있어요. 괜찮나요?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괜찮죠? 이 두 점 사이의 변화, a와 x 사이의 변화니까, 그렇죠?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여기다가 지금 극한 씌운다는 거예요. 와! 안녕. 자, 극한 씌운다는 거야. 아, 요거까지만 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기다가 극한 씌운다는 거야. 어떻게? x를 a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냐?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x의 변화량이 한없이 0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점이 따라서 갈 테니까. 그렇죠? 한없이 따라서 갈 테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변화율이었는데, 이런 기울기였는데, 점이 따라오면서 점점 기울기가 한없이 인접한 두 점 사이 기울기로 나온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A라는 점에서의 사실상 접선의 기울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괜찮죠? 접선의 기울기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지금 기울기 극한, 기울기 극한. 자, 근데 요거를 뒤쪽으로 먼저 갈까? 에이, 갑시다. 요거를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요 지점을 A인 지점을 확대를 한 번만 해봅시다. 왜?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극한이니까. 그래서 끌고 와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X가 A인 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어딘가에 우극한이 존재하겠죠. A 플러스인 점. 여기 어딘가에 또 좌극한이 존재할 거예요. A 마이너스인 점. 자, 그러면은 지금 딱 봤을 때 이 X라는 점은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왜? 극한이잖아요. 당연히 우극한 좌극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의 기울기. 그냥 기울기 우극한입니다. 기울기 우극한. 얘도 좌극한. 기울기 좌극한이에요. 당연히 이들이 똑같아야지만 기울기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기울기 극한값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극한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지금 당연히 A, F라는 요 점은 확정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딱 요 점 존재하고요. 지금 우극한에 의해서 온 점, 얘가 우극한에 의해서 온 점에는 그래, 확대의 끝이 있어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우극한 점은 지금 딱 여기 있는 상태죠. 이 둘 사이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거예요. 괜찮나요? 요 기울기가 됩니다. 요 기울기. 괜찮죠? 점이라고 해놓고서 왜 가운데 또 찍어? 확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정 가운데를 찍어 놓은 것 뿐입니다. 괜찮죠? 넓게 한번 본 거예요. 이런 면적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점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점 논리는 원칙상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상 허용이 안 되는데 확대의 끝이 있다라는 가정에서 좀 넓게 보는 거예요. 왜? 가시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어차피 현대 미적분학은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오른쪽 기울기가 되겠죠. 지금 얘가 A점과 A 플러스인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죠? 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오른쪽 기울기. 자, 얘가 원래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기울기의 우극한이잖아요. A인 점에서의 우극한인데 요거를 편의상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미분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지금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야. 미분계수가 순간변화율이죠. 그 순간변화율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얘 둘이 같은 말이에요. 미분계수랑 순간변화율이랑. 그래서 얘는 기울기의 우극한, 그걸 우미분계수, 편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미분계수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는 아니니까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보통 학원가나 그냥 문제집 같은 데서는 그냥 쓰는 용어고 교육과정에서 정식 용어로 채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울기 우극한일 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기울기의 좌극한, 기울기의 좌극한 일 뿐인데 편의상 뭘로 불러요? 잠이분계수라고 그냥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기울기의 좌극한은 당연히 어때요? 또 A, FA라는 그 점과 또 X, FX 그 중에서도 A-로 갈 때 점이죠. 요 왼쪽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돼요. 괜찮나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 요거. 자, 그래서 좀만 더 넓게 한번 가볼게요. 이런 기울기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값이 지금 우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고 기울기가 그 다음에 요 보라색이 좌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기울기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아야지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둘이 같아야만 돼요. 이 두 기울기가 사실상 똑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곡선이에요. 곡선이면은 아무리 확대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얘의 오른쪽 점과의 기울기랑 왼쪽 점과의 기울기 같을 리가 있어요? 없죠. 우리 수상 때도 봤잖아요. 만약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랑 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완전히 똑같죠. 아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점과의 기울기, 왼쪽 점과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건데 분명히 곡선이잖아요. 괜찮죠? 곡선인데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 그죠?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극한값이 똑같은 것 뿐입니다. 극한값이. 괜찮죠? 극한값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바닷가를 갔는데 바닷가에 수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일직선 아니죠? 일직선 아닌데 평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가 한없이 똑같아 보이는 것뿐 너무 확대했기 때문에 일직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확대했기 때문에 실제 일직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의 극한값이 똑같은 경우에 한정해서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게 존재할 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괜찮죠? 미세하게 잘라놓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울기 얘기하는 겁니다. 기울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미안해. 너무 길지? 잠깐 설명만 마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좀만 힘내. 근데 여기서 얘기할 게 더 지루할 텐데. 사실 다 했어. 이게 다예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미분계수는 그냥 기울기 극한이에요. 그냥 기울기 극한.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근데 뭔가 첨언을 더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깊이 있게 설명하다 보니까 괜찮지? 승일아 안녕?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었던 x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얘기했죠. 이건 평균 변화율에서의 x의 변화량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이 변화 이건 뭘까요? 얘도 마치 x의 변화량처럼 보여요. x의 변화량으로 보이는데 얘는 극도로 작은 점과 점 사이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라서 표시기호가 좀 달라요. 델타 x가 아니라 dx라고 씁니다. dx는 용어가 뭐냐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데 왜 얘기하냐? 원래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데리바티브 x라고 얘기하는데 데리바티브가 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의 미분이에요. x의 미분.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용어는 몰라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되고 얘는 x의 변화량이 아니고 x의 미소 변화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당연히 뭐 스마일 변화량은 아니겠고요. 미소라는 게 극리할 미자의 작을 소자예요. 극도로 작은 변화량입니다. 괜찮죠? 측정 불가. 그냥 dx는 편의상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0이에요. dx는 0이에요. 다만 0은 정말 정수형은 아니고 극한값으로 0인 겁니다. 한없이 작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x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그게 dx예요. 괜찮죠? x의 변화가 미소하게 한없이 없어질 때까지 나오는 게 dx입니다. 데리바티브 x.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y의 변화량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dy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물론 오른쪽 점과의 dx dy예요. 자, 그럼 얘도 왼쪽 점과의 dx dy가 있겠죠? 괜찮죠? 같겠죠? 같겠죠? 자, 그래서 얘의 극한을 다 따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냐면 얘는 dx분의 dy예요. 근데 참고로 이걸 dx분의 dy로 읽으면 안 돼요. dy dx라고 합니다. 이건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dx와 dy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라이프니츠식 미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스토리를 다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게 미분법 자체가 뭐 보통 누가 완성했냐고 얘기하면 이제 뉴턴하고 이제 라이프니츠 두 아저씨가 공동으로 완성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정설이에요. 현재 정설. 그러니까 뉴턴은 이제 영국 과학자죠. 영국 과학자. 원래 수학자인데 몰라 과학자로 더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는 이제 독일 수학자인가 아마 그래요. 독일 수학자. 근데 각각 따로 만든 거예요. 각각 따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분법 자체를 뉴턴식으로 가는 미분이 있고요. 라이프니츠식으로 가는 미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다 보니까 뭘로 만들어냈냐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프 위주로 좀 정리를 한 사람이고요. 라이프니츠는 아무래도 정통 수학자다 보니까 수식에만 파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딴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소리더라. 둘 다 미분법이더라. 그래서 어떠냐면은 전체적인 큰 흐름은 뉴턴식 미분법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는데 표시 기호를 라이프니츠식 미분법을 따라갑니다. 라이프니츠식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 기호들이 나와요. dx, dy. 왜냐면 뉴턴식 미분은 아무래도 그래프적인 물리적 해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변수가 x, y 두 개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변수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다변수에서는 라이프니츠식이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거를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어떻게 하냐? dy dx라고 읽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는 요 기호가 뭔지를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럼 이걸 왜 얘기하냐? 적분에서 나와요. 적분에서 이 기호가 나와요. 그래서 알긴 알아야 돼요. 괜찮죠?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만 알면 되면 얘도 몰라도 되고요. 얘도 몰라도 돼요. 지금은 얘만 알면 돼요. 얘만. 기울기 극한. 미분계수는 평균변을 그냥 기울기 극한이구나. 그냥 미분계수는 기울기 극한이구나. 기울기 극한 값이 존재하면은 그냥 미분 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사실 그게 다요. 압축 정리한다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지금 얘는 A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A점. 그래서 얘는 X가 A인 지점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X가 A인 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결국 뭐라고 쓰냐면 마지막 6기호는 알아야 돼요. 얘는 F라는 함수가 A 지점에 관한 순간 변화를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A 지점의 함수값처럼 보이니까 여기다가 프라임 기호를 사용해서 씁니다.
프라임 기호. 이게 뉴턴식 미분법이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금 뭐 필요한 표현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필요한 표현들이. 당장은 그래서 요 기호랑 요 기호는 크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F 프라임 A 하면은 그냥 A 지점에서 순간 변화를 구하나 보다. 그럼 당연히 A점이 있어야 되겠죠? 괜찮죠? A점, 정해진 A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걔 말고 다른 점. 평균 변화를 구한 다음에 극한값 씌워서 정리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유연아 괜찮아? 하나도 모르겠어? 들려? 미안해. 쌍꺼풀이 짙어지고 있군. 자, 아무튼 석인아 화이팅!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뻘소리는 이제 좀 그만하고요. 사실 여기 부연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미안해. 도저히 안 되겠다. 10분만 쉬었다 갈게.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거 예시 한번 써주실 수 있어요? 예시? 예시. 자,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칠게요. 사실 이게 지금 문제 설명이라서 1,2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려고 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순간 변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1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려고 한다면 1,2 말고 다른 점 하나를 더 잡아야 돼요. 1,2야. 그치? 1,1이구나. 1,1이고 다른 점을 더 잡아야 돼요. 그 지점을 x, fx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그래놓고 극한값 1로 보내버리면 돼요. 네네. 괜찮지? 그러니까 0분의 0꼴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분하면 2 나오지? 예. 그러니까 1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지금 2인 거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 예. 그게 끝이야. 예. 근데 그 fx는 저희 그 그래프에 계신 fx는 그냥 그 x제곱을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2x랑 2x는 좀 달라요. 이거는 그냥 변수로서의 x를 얘기한 거고 그냥 동점으로. 그냥 꼭 x를 안 쓰고 t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t를 1로 보내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오 대단하다. 이걸 벌써 여기까지 이해를 하다니.